그래서 비판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주어진 주제와 다른 대안적 견해를 쓰는 거예요. 대안적 견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글을 쓰면 논술을 쓰면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있는 걸 갖다가 열심히 요약해가지고 막 플러스 약간의 알파를 해요. 이거 바로 해요. 이미 다 있는 얘기인데 이걸 쓸 것 같으면 바로 논술을 쓰라고 그래요. 대부분들은 제시문을 갖다 써요. 제시문은. 제시문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써라. 제시문에 없는 것들은. 제시문에 없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에 없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회에 있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써도 돼. 이 제시문에 없는 걸 쓰라는 거예요. 제시문에 없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제시문 있는 걸 갖다 요약을 자꾸 해요. 그건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점. 비판적 글쓰기입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가 명확한가? 개념. 예를 들어서 남북,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핵무기를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건 오케이.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은 뭐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한만. 미국은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사실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북한에 있는 핵이 지금 있는 거 다 파괴시켜. 앞으로도 만들면 안 돼.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북한 밖으로 이주를 시켜야 돼. 왜? 언제 또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왜? 영변에 있는 핵시설 다 불능화시키는데 얘들이 뭐예요? 무수단에 가고 자기들 또 한경도 가서 지금 핵실험하고 있으니까. 얘들 과학자가 있는 순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요. 그래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과학자들도 밖으로 이주를 하라는 거죠. 총살 안 하면은. 그게 미국의 뭡니까? 불가역적. 다시는 돌릴 수 없는 핵무기 능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자 관련되는 평양 김일성 대학에 있는 놈들은 거의 총살을 시키는 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를 얘기하니까 서로 이미 기준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30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93년부터 6자회담이 했거든요. 93년부터요.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왜? 서로 의미가 다른데. 지금 뭐 일하라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전쟁 중단 휴전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중단하는데 어디까지 중단한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레바논은 폭격하고 미국은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되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 공격을 휴전을 했는데 휴전에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휴전에 당사자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정의가 돼야 되는 개념요. 타당한가? 주장이 제대로 도출됐는가? 주장이 의심스럽지 않은가? 사고의 폭과 깊이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나 설명이 충분한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입니다. 반성적입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성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걸 다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 잘못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는지, 결론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결론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기본 전제는 무엇인지, 문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 왜 당신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을.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프라블럼 솔빙입니다. 프라블럼 솔빙.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 못할 거 우리가 바보같이 비싼 밥 먹고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양극화 문제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 거거든요. 말로 하냐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추리적 사고입니다.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영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믿음이 과연 적절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 해소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어요? 평등한 삶이 살 수 있는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회주의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사회주의 다 실패했는데. 주어진 정보로부터 올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런 거죠. 양극화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끌어올리는 거 외에는 해결책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북유럽에 복지국가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스웨덴, 핀란드가. 비판적 사고 능력은 분석적입니다. 분석.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해석.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논정적 사고입니다. 결론을 연역적이든 기납적이든 내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A, B, C. A, B 조건을 갖추면 C가 나오고 C는 뭐예요? 또 D와 1로 결론이 가고 이런 것도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정적 사고입니다. 상황 추리나 발상의 정황 뭐 이런 것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로 국가 정책을 평가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민 정책을 좀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이민 정책도 뭐예요? 1% 오류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민해야 돼요. 아니 이거 뭐 이민 꼭 해야 돼. 인구 좀 줄어들면 어때? 뭐 좀 줄어들면 어때요? 뭐 이 한반도에 꼭 우리 한민족이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민 꼭 받아야 된다. 그럼 누구를 받을 거냐? 어디 이민을 받을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이민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이민 올 거예요, 이민을? 저는 뭐 이거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잘하는 코딩 잘하는 사람 실리콘밸리 가고 창업할 사람들이 우리 한 100만 명 오면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춥고 한국 사람들만큼 외국인의 배타적인 사람 없고 백인들은 또 오면 괜찮지. 한국 사람 백인들은 높게 보니까 뭐 피부 좀 우리보다 시커머면 일단 무시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왜 한국에 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값 비싸고 음식 맛대가리 없고 왜 여기 와서 사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죠. 이라크 전쟁도 정보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피해 보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요. 대통령들이야 자기들은 뭐 저 한번 뭐 폼 한번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예산이 뭐 이번에도 이란 공격하면서 한 300조 이상이 돈 썼다는 300조 이상. 그 돈이면은 맨발로 걸어 다니는 놈들 얼마나 음식 푸드 스탬프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폭넓은 사고, 풍부한 경험, 비판적 사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우호적인 세력에 우선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 자체가.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통합과 단계를 끌어낼 수 있는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의 정책 대안을 모셔야 됩니다. 정보기관 직원들도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육사 출신들이 엘리트라 생각해서 쿠데타 계속 일으키는 것처럼 또 정보기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굉장히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악마의 대변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념과 상식을 뒤엎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고 hen자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인가? 이 국사는 뭐예요? 이 국사? hen자는 뭐예요? 한자 안 배운 세대네. 그래서 이건 뭔데? 일단은 다른 사람. 이거 hen자가 뭐예요? hen자? 그렇죠. 잘하네요. 충분한데 이거는 국사는 뭔데?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무슨 사자예요? 예? 생략? 국사, 여기 국사는 뭔데? 리트리시가 요즘 안 된다고 요즘 문해력이 없다 지금 요즘 청년들 계속 얘기하는데, 예. 나라의 서성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왕의 서성, 대통령의 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없는 거죠. 대통령이 제가 제일 어른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가 의존할 수 있고 자기한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서 그 조선시대도 왕에 국사가 꼭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두려워하고 가장 어렵고 결단을 내릴 때 현명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이러니까 정책 오판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를. 예스맨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하니까 왕조가 100년, 500년씩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권력이라는 게 5년, 10년도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논리적 규칙과 행식이 따른다는 거, 논리적 규칙과 행식이 있다는 겁니다. 관찰된 사물을 대상으로 가치나 규범을 주는 정당 실질 사고는 구분된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고 결론이 타당하게 내려지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주변 환경에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찰. 어떻게 이렇게 프로세스 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은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역사를. 이러이러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해요? 왕이 일단 개판이 됩니다. 왕이 개판이 되니까 뭐예요? 신하들이 개판이 돼요.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나라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개판이 되면 다 망해요. 백성들이 현명한가 망한 게 없습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는 습관, 그러니까 추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를 사고해라. 제로 베이스.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뭔가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정적으로. 근데 이 출발점이 없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다르다는 얘기죠.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새로운 각도로 생각하고 관점으로 부정하면 돼요. 부정.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음식이 없다. 맛있지 않다. 이런 얘기하니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 거죠. 음식이라는 게 약간의 숙성기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숙성기간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입맛에도 좀 맞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가서 대접할 정도는 되는 게 음식이거든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창조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 털이 있는 털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밖으로 나올 수가 이렇게는 삐져나올 수 없다는 거지. 생각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 안에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갇혀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건데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락과 중복 없이 정보를 정리하고 이 틀 안에 이 박스 안에만 넣어야 된다는 이 박스 안에. 그러면은 이 박스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을 거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을 거고 그 정보를 배치하면 논리적 구조가 뭡니까? 이 프레임이 박스가 쪼그라들거나 깨지지 않거나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치가 있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건 아래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뭐 이렇게 평면적인 것도 오른쪽에 붙고 뭐 각이 진 거는 왼쪽에 붙고 뭐 이렇게 정해질 거라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거는 뭔가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이 틀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 그게 논리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독립적이나 체계 속에 시스템이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게 서로가 연결됐다는 거죠. 그죠?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자갈이 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서로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옵션입니다. 옵션.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거. 뭔가 이게 아닐 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설정하고 모든 방향의 선택사를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 옵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논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로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뭐 후진국일수록 비논리적인 선동이나 정치구호가 정권을 쟁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들도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죠. 기존 정책의 수정이나 새로운 정책도 뭡니까?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진행하던 정책이 무조건 옳거나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 정책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수정해야 되고 국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국민의 지지 획득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우리는 지금 보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엎어버리는 거죠.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면 엎어버리되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책적 논리는 허점이 없도 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작은 나라는 아닌 겁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건 작은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정책이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키 드라이버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라.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좀 뭐보다는 좀 미래를 얘기를 해라. 현실이라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관점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일본하고 관계, 한일 관계 같은 게 한일 문제죠. 한일 문제. 한일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좋아져야 되나? 나빠져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좋아져야. 한일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일본하고 그냥 원수가 돼서 그냥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어떤 부분인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역사 왜곡 문제, 뭐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계속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신뢰가.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정신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들 뭐 정신대로 뭐 10만 명을 끌고 갔다. 근데 아마 중국에서 정신대를 끌고 간 사람은 50만 명은 넘을 거예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큰 피해를 받았어요. 난징 대학살은 50만 명, 30만 명에서 일본 주장은 한 30만 명, 중국 주장은 한 50만 명 정도 죽였어요. 50만 명. 난징을 함락했는데 얘들이 항복 안 한다고. 민간인들을 50만 명을 죽였어. 50만 명을요. 진짜 사람 씌워놓고 칼을 하나 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지, 칼이 사람을 목을 치면은 계속 이 기름기가 묻어서 목이 안 잘려요. 그래서 칼 하나로 사람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총알이 몇 명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걸 연습을 다 했어요. 50만 명 죽였어. 50만 명이요. 그런데 최근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위안부도 중국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왜? 국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자들 현실에 집착하는 게 현실에.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은 5년도 안 봐요. 지금 오늘 내일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미래를 보지 않으면 누가 봐요?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봐줄 사람이.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해야 국민들이 통합됩니다. 현실이 100% 만족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회장이지. 어쨌든 쟤도 그 100% 지금 여기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거 없어요. 대통령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그래야 또 국민들 통합도 국가 이익도 도움됩니다. 정보기관 자체의 흥망이 국가 운명과 일치합니다. 사실 정보기관이 망하면은 정보기관이 국가의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어떤 나라도 똑같습니다. 옛날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전쟁에서 모사드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도 모사드, 이란의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최전선에 서 있는 거고, 지금 뭐 미국도 보니까 뭐 조종사 탈출해하고 찾는데 CIA가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미 육군이 찾는 게 아니고 네이비 실이 찾는 게 아니고 CIA가 찾는 거, CIA가. 정보기관이 최앞선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요원들에게 인테그리티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정직, 책임 뭐 이런 의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 책임 뭐 이런 것들, 헌신 이런 의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고결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뭡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진실을. 내가 좀 편하자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진실을 얘기해라. 그다음에 자신이 행동하고 작성하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라, 책임을. 자기가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됩니다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행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이행되면은 뭐가 문제 있는지도 찾아서 보완도 해줘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정보기관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성과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교육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에틱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될 도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죠. 어떤 사회 규칙이라든지 또 뭔가 보이지 않는 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걸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정보기관들은 뭡니까? 도덕적 도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지,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임무가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좀 배려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뭡니까? 법률적 제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추구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일어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정보 전문가가 갖춰야 될 지식과 능력은 뭐냐?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업무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첩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 지식들, 서베일런스, 감시, 미행, 추적, 뭐 이런 것들,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업계의 지식들, 관련 법률들, 그 다음에 조사 기법들, 뭐 증거조사나 신문법, 포렌식이라고 이런 말 쓰죠.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것들, 신문법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신문하기 쉽습니다. 급주면 되는데 공문하면 되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을 때 신문하는 것은 대화술밖에 없거든, 대화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들을 거의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들, 그 다음에 뭐 비밀 유지라든 청렴이라든 객관성, 윤리적 소양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권력과 부정한 돈에 대한 초연함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렵고 빨리 사표 쓰고 나와야 돼. 돈 벌려면 빨리 사표 쓰고 나와야 되고, 민간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논리적 사고 이런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35년, 한 40년 가까이 이런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말로가
존경스럽거나 뭐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많이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는데 어쨌든 뭐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 들수록 사람은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좋고 존중은 최소한 받아야 돼. 사람 손가락질 빨고 욕을 먹진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 너무 많은 텍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이 하나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라는 건데 맥락을 왜 이 사람이 논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국정원 논술이 뭘 요구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만 알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 그죠?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된 거는 근대밖에 안 됐거든요. 의사들한테 라이선스 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변호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전문가라는 직종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의사가 아니면은 너 치료하면 안 돼,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그런 이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목숨처럼 이 사회의 정의라든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에 주머니에 돈 챙기지 말고. 그래서 성직자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준 거고. 근데 얘들이 요즘은 양아치가 많은 거죠. 양아치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정보 전문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정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는 뽀로커가 너무 많아요. 다 뽀로커야 돼, 다 뽀로커. 고위직 해갖고 나오면 돈은 더 큰 뽀로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건데 어쨌든 이 정가내우입니다. 정가내우. 사회적으로 너무 만연해지고 다 사건 뽀로커들입니다. 사건 뽀로커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놈들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뭐냐? 대부분들이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통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합니다. 로비스트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써요. 우리처럼 아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불법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안 해요. 얘들은 되는 것만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불법적인 걸 요구해서 돈으로 포섭하는 거지, 포섭.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보 전문가들도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우리는 대우가 거의 없는 거죠. 우리는 얘들은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뽀로코가 아니라 전문가로 살아야 됩니다. 전문가. 사회 공동체 이익을 하고 자기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을 해결해서 돈 벌고 불법 행위를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보다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쌓으면 자기가 지식이 쌓이는 줄 알고 지식이 안 쌓여요. 내가 일상적으로 루틴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근데 익숙해지는 거하고 지식하고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자기 지식을 팔고 사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학 교수도 제가 지식 못 팔아요. 대학 교수들이 돈 주고 지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 교수한테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판검사 출신들한테 그 지식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네트워크를 사는 거죠. 네트워크를.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는 거죠. 네트워크를. 사실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티튜드가. 그리고 정보 전문가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정보입니다. 모든 게 개인 정보, 기업 정보, 국가 정보, 산업 정보, 농업 정보, 기술 정보, 모든 게 정보입니다. 모든 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가.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 그래서 뭐 개요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요문은 뭡니까? 키워드 위주로 자기가 정리하라는 거죠.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제를 보고 제시문을 읽고 내가 뭘 글을 쓸 것인가. 그래서 서론은 우리가 도입문과 주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론은 도입문과 주제문. General Statement라고 그러고 Thesis Statement라고 그러는데 도입문에서는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논제에 대한 이해. 논제 다 읽어봤어. 한중일 삼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행 가능해서 논해보시오.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반제품을 만들고 이게 중국에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북중남미에 수출해서 돈 버는 게 한중일 삼국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코로나 기간 전에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서로 해피했어요. 근데 뭐가 이게 아직도 관세가 있어. 근데 EU는 관세가 없어. 야, 이거 무관세로 하면 어떡해? EU처럼 만들면 이게 우리 서로가 다 해피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의도가. 출제의 의도가. 논제의 의도가. 그러면 뭐야? 제시문에는 이 일본은 기술력이 있지만 인건비가 비싸. 중국은 기술력은 중간이지만 인건비가 저렴해. 한국은 중국보다 일본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인건비는 중국보다 더 높아.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야? 쉽지 않은 거죠. 이 게임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관세 없애면 우리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2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통합이라든지 뭐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EU에서 탈출한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죠. 뭐 왜 한중일이 같이 못 사느냐? 언어도 차 있고 문화도 차 있고 뭐 경제 규모도 차 있다. 아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같아 언어가? 독일하고 같아? EU도 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우리는 유럽 사람들 똑같이 산다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똑같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 앉혀놓으면 유럽 사람들은 못 찾아봐요. 우리는 알죠. 그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3명 앉아있으면 우리는 아는데 유럽 사람은 우리는 또 유럽 사람들 3명 앉혀놓으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저것들은 또 해요. 자기들끼리 해. 우리는 못해. 그래서 문화도 사실은 유럽도 문화 차이 많아요. 근데 같이 살아요. 경제 규모도 뭐예요? 독일 경제하고 그리스 경제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프랑스 경제하고 포르투갈 경제 규모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래도 EU 통합에 살아요. 근데 얘들은 일정하게 분업이 좀 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룰이 있는데 우리는 한중일이 굉장히 산업이 굉장히 뭡니까? 서로가 오버랩 중첩되어 있어요. 일본도 배 만들고 우리도 배 만들고 중국도 배 만들고 자동차도 다 같이 만들어요. 근데 포르투갈 놈들은 자동차 안 만들어요. 그냥 관광하면서 먹고 살아요. 스페인 놈들도 관광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죠? 비행기는 전투기하고 에어버스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놈들이 나눠서 가지고 하면 돼요. 신발은 이탈리아 놈들이 만드는데 프랑스는 신발 안 만들어요. 분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한중일 경제 공동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이런 걸로 좀 쓰면 좋다 이러는 것들인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 데이터가 중요해. 이런 얘기죠.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뭐 AI 하니까 또 뭐예요? 머신러닝이라고 머신러닝을 해야 돼.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또 이런 걸 또 막 얘기를 해. 또 여기도 데이터가 필요해. 개인정보를 필요한데 개인정보를 그럼 쓰면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니까 사생활이 또 침해돼. 사생활이. 야 이걸 어떻게 풀래 이런 거죠. 우리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데이터 개인정보를 갖다 얘기하니까 이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어.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있는데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들은 개인정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다 하니까 앞서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돼. 안 풀면은 영원히 못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한테 뭐야? 야 개인정보 좀 침해되는 거 임마 좀 감수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 좀 감수해. 국가를 위해서. 근데 네가 개인정보 그게 크리티컬하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개인정보를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다수를. 절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통계로 좀 잘해라 뭐 이런 거죠.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뭐 빅브라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아니 본인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쓸 거 아닙니까 다들. 카드 쓸 거 아니에요. 카드. 현금 안 쓸 거 아니에요. 현금.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교통카드도 쓸 거 아니에요. 교통카드도. 대중교통도 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그럼 개인정보를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누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럼 다 위치 추적도 되고 그 카드 쓴 것도 다 나오고 또 버스하고 지하철에 전부 다 뭐 이거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길가에도 다 CCTV 설치되어 있고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 보고 강지현 너 카드 안 쓰면 총살시킨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왜 하는 거예요? 왜 카드 쓰는 거예요? 현금 안 쓰고. 현금이 얼마나 편해요? 현금이 불편해요?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현금 쓰면은. 사실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사실 우리 현대사회 사실 정보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내놓고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용 점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놈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더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카드 회사들이 인마가의 패턴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은 얘가 돈을 더 쓰게 만들거나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정보를 얘들한테 그냥 공짜로 갖다 헌납했어. 이게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미 헌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감시당하지 않으려면 안 쓰면 돼요. 현금 쓰고 카드 안 쓰고 대중교통 안 타고